가상 시뮬레이션 갈라진 땅 미래의 준비. 2030년 여름은 마치 마른 속삭임처럼 시작되었다. 초록이 무성했던 도시는 이제 먼지를 품은 회색빛으로 메말라 있었다. 땅에는 깊게 갈라진 틈들이 지도의 옛 흔적처럼 퍼져 있었다. 비는 예고 없이 쏟아지고 꼭 필요할 때는 하늘이 침묵했다. 다음 내용은 KBS 뉴스 베이징에서 김유신 기자 보도 실제 내용입니다. 24년 4월 18일부터 중국 남부지방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숙학교가 침수돼 학생 700여 명이 긴급 구조됐고 대부분 학교들은 긴급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대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광둥성 하천 50여 곳의 수위가 경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베이징강은 오늘 밤 사이 10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었습니다. 강한 대륙성 날씨가 낙뢰와 돌풍을 만들어내면서 중국 남부에는 평년보다 50%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중국 당국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도시 두바이에 이상 기후가 닥쳤습니다. 24년 4월 17일 지난번에 이어 또 한 번 폭우가 쏟아졌는데 두바이 공항과 주요 도로가 물에 잠겨 각종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 활주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항공기는 물을 가르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16일 새벽부터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여파로 두바이 공항은 한때 약 25분간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도착편이 주변 공항으로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반쯤 잠긴 자동차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하루 동안 1년치 강수량이 다 내릴 것으로 예측됐는데 현지 시각 24년 4월 17일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변 걸프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비가 내린 오만에서는 18명이 숨졌고 바레인과 카타르 사우디 등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습니다. 두바이에는 지난 3월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바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러시아 남부에선 우랄강 범람으로 일대가 물에 잠기고 이웃 국가인 카자흐스탄까지 홍수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재민 수만 1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소식 노주희 PD가 전합니다. 러시아 남부지방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홍수. 24년 3월 말부터 급속히 불어나기 시작한 강물은 이번 봄 대규모의 수해를 일으켰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유속 탓에 대피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홍수는 이달 초 우랄강 유역의 댐이 무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댐이 있는 오렌부르크의 마을은 호수처럼 물에 잠겼습니다.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강물의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물바다가 된 마을 구조용 보트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전기와 수도를 쓸 수 없는 상황 집안에 고립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들이 사다리에 의지해 서둘러 집을 빠져나옵니다. 봄철 홍수가 때때로 발생했지만 이런 규모는 러시아에서 처음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활동 앞으로도 며칠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한 주민이 짐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엉망이 된 집 안에서 가져갈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은 세탁기 한 대뿐입니다. 지난 23년 겨울 러시아에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설이 내렸습니다. 변동폭이 크지 않던 예년과 달리 올봄 최고 기온은 5일 만에 17도가 올라갈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많은 눈이 한꺼번에 녹으면서 우랄강 범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랄강을 따라 마을들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북서부 지역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한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촌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석유 산업의 중심지 아치라오도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랄강 하류에 자리 잡은 이 지역을 KBS 글로벌 통신원이 찾았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강은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우랄강입니다. 이 우랄강은 일주일 뒤에 다시 범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달 말 대홍수가 다시 찾아온다는 소식에 아치라오 전역에서 제방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새로 지은 집을 이번 홍수로 잃은 세릭 씨 앞으로의 생활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홍수. 도라강이 다시 범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가운데 자연과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나흘 만에 110여 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4년 4월 16일 파키스탄에서는 나흘간 이어진 폭우 탓에 홍수 등으로 최소 6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최소 50명이 숨졌는데요. 파키스탄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다며 일부 지역에는 4월 평균 강우량의 25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해마다 전년도 기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4년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기후변화가 매우 극심했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금융은 아직 부족하다는 진단이 담겼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빽빽이 들어선 주택들이 진흙에 뒤덮여 사라졌습니다. 폭풍으로 댐이 무너져 도심의 4분의 1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4,000명 넘게 숨지고 10,0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유럽에는 극심한 폭염이 덮쳐 이탈리아와 모로코 등의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신음한 지난해 기후 현황을 보여주는 기후 지표들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고 세계기상기구는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 농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는 지난 174년 중 가장 높았고 해수면 온도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남극 해빙도 지난해 23년 2월 위성 관측 사상 가장 작은 면적까지 줄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역량인 기후금융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금융이 최근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파리 협정 목표인 지구온도 1.5도 억제를 위해선 2030년까지 9조 달러, 2050년까지는 10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이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의 해안 지역에서 홍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한 이상기후일까요? 더 큰 재난의 징후일까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집 앞 주차장에 바닷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거리는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미국 북동부 해안가에 사흘 간격으로 강한 폭풍이 휩쓸고 가면서 바닷물이 범람했습니다. 해안 지역 홍수에 대해 과학자들은 단순한 이상기후라기보다는 더 큰 재난의 징후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경고한 겁니다. 오는 2100년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1.2m가량 상승할 수 있다며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해수면 상승은 본격적인 산업화로 온난화가 가속화된 1900년 이후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수억 명의 해안 거주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대기나 빙하나 대륙에 흡수된 열 다 합쳐서 10%가 안 되고요. 90% 이상의 열은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1초에 원자폭탄 4개에서 5개씩 터지는 수준입니다. 북극해나 이런 데는 2도, 3도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며 지구의 미래 지금 현재 좌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바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측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연구하시는 이 서울대 남성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합니다. 지금 바다를 봐도 지금 온난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다를 잘 평소에 생각하면서 살기 어려운데요. 그냥 나가서 풍경이나 보고 뭐 이렇게 힐링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게 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닷물이 이제 물은 비열이 큽니다. 데우기가 어려운데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죠. 면적도 뭐 3분의 2나 되지만 이 수심도 평균 수심이 육상 평균 해발 고도보다 몇 배나 깊거든요. 부피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이 열 그 용량이 큰 이런 바닷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열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돌아다니면서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데 해양의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다 바다에 흡수된 거예요. 다른데 대기나 빙하나 대륙에 흡수된 열 다 합쳐서 10%가 안 되고요. 90% 이상의 열은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해양의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기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조금만 열이 흡수돼도 육상이나 대기나 이런 것들은 온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해양에서는 온도가 서서히 변하지만 이게 한번 변하면 다시 돌이키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변화인데 엄청난 열이 흡수돼야만 그 온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이 많이 거기에 흡수되고 있는데 해양의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흡수되는 양이 한 20제타줄 정도 돼요. 제타가 이제 10의 21제곱이라서 뭐 하여튼 큰 숫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초에 원자폭탄 4개 5개씩 터지는 수준입니다. 1시간에 14,400개씩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에너지가 계속 해양에 공급이 됩니다. 바닷속하고 바다 위하고 대기하고 좀 나눠서 먼저 바닷속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바다가 뭐 좀 따뜻해지는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에 원래 바다는 되게 차갑잖아요. 사실 조금 올라가는 게 도대체 바닷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차가운 바다도 있고 따뜻한 바다도 있고 수온이 일정한 게 아닙니다. 분포가 표면 수온도 저위도는 수온이 높고 고위도 수온이 낮고 그런데 그게 바닷물이 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해류를 타고 막 순환을 하면서 한쪽에서 따뜻한 물이 저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의 대기를 막 데워주기도 하고 증발이 막 활발히 일어나게도 만들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차가운 물이 막 이동을 해서 대기를 식혀주고 그런 지구의 물순환도 조절을 하게 되고 증발 강수 패턴 약간 달라지고 이런 극단적인 기상 이변 막 나타나는 것들이 바닷물 수온 분포가 달라져서 그런 것이죠. 엘니뇨라는 것들도 태평양의 열대 태평양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니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인도양에서 동서간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니까 호주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우리나라 면적만큼 막 다 산불이 나면서 엄청나게 타버리고 큰 피해를 주고 또 동아시아에는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중국에서 뭐 3천만 명씩 막 이재민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인도양의 막 수온 분포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런 바꾸고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탄소 포집을 해서 진짜 지구 기후를 바꾼 만큼 포집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부작용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될까봐 설국열차 만들까봐도 걱정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풀기에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공학적인 해법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과학적으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부작용을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약 개발할 때도 신약 금방 만들지만 임상 1상 2상 3상 여러 단계 임상을 거치면서 부작용을 다 충분히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상용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임상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자이신 서울대 남성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재난에서 예방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 한세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시티 안전 재난연구소 엄준호 박사는 연구소의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정 글씨로 쓰인 제목 빗물을 이용한 탄소 중립 연구입니다. 빗물이 드디어 한 방울에 시작합니다. 엄준호 박사는 환경연구원이며 대구시 물 선도기업에서 일하며 도시가 어떻게 자연을 짓밟아왔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왜 우리는 물을 위험으로만 취급합니까? 빗물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라고. 그의 이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고 곧 그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는 기존 업무를 잠시 뒤로하고 스마트시티 안전재난연구소에 합류했다. 기술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연구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엄 박사의 목표는 단순했다. 도시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자원으로 바꾸는 것. 구름 아래의 도시의 안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수집 정화 재사용. 하지만 도시 시스템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팀을 이끌고 다양한 기술을 도입했다. 옥상 빗물 저장 시스템,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자동 필터와 원적 외선 발생 주파수 자동 파동 필터 정화 시스템이 신선한 물로 침전과 친환경 생명수로 환원된다. 투수성 포장도로와 빗물 정원, 스마트 센서 기반의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이건 단순한 빗물 저장이 아닙니다. 희망을 저장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한다. 매 톤의 빗물은 전력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도시를 식힌다. 시범 지역에서 1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27% 감소, 우수 유출량 48% 감소, 탄소 배출량 약 7% 감축. 도시를 시험한 폭우의 예측을 한다. 미래의 2028년 봄, 마침내 위기가 찾아왔다. 100년 만의 폭우. 서울 곳곳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었지만 엄 박사의 시범 지역은 달랐다. 빗물 시스템이 즉각 작동했다. 수집 탱크가 물을 모으고 넘치는 물은 식물 정원으로 흘러가며 센서는 위급 상황을 경고하고 시민들은 모바일로 수위 변화를 실시간 확인했다. 밤이 깊자 한 할머니가 엄 박사에게 다가왔다. 우린 늘 비가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은 고맙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비를 다시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였다. 전국을 위한 청사진 확인 시간이 되었다. 이후 변화는 빠르게 퍼졌다. 환경부가 방문하고 국외 연구진이 벤치마킹하며 전국 지자체가 모델을 도입했다. 엄 박사는 직접 국가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빗물 활용 전략. 발간 후 6개월 만에 17개 지자체에서 채택되었다. 그는 늘 말했다. 이건 단순히 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가는 시스템. 이라고 설명하였다. 미래는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활용하는 데 있다. 2035년 한국 전역의 스마트 빗물 시스템은 연간 90억 리터 이상의 빗물을 저장할 것이고 12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 박사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상도 아니고 인터뷰도 아니었다. 그는 한 초등학교를 예전에 방문했을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옛날엔 비가 오면 무서웠대요. 근데 지금은 비 오면 우리 동네가 더 예뻐져요. 엄 박사는 미소 지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일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이들이 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 것. 에필로그. 한 방울 한 변화. 엄준호 박사의 여정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답이었다. 탄소 중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는 말했다. 미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방울을 받아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한다. 수고하셨습니다.